처음에는 참 눈엣 가시였던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은 이를테면 저의 군 생활을 지옥 같은 수렁으로 끌고 내려갈 악당 같은 존재였어요. 실제로도 저는 그 녀석 때문에 영창까지 가게 될 뻔했고요. 그래서 당시 저는 그 녀석으로부터 벗어나고도 싶었고 도망도 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쯤 되면 악연도 그런 악연이 또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시 구절처럼 제가 그 녀석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마침내 영혼의 단짝이 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녀석이 자기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꺼내던 그 무렵,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그러한 모든 기적은 저와 그 녀석이 서로가 서로에게 꽃다운 인연으로 깃들게 되었던 덕분이었죠. 과연 그 녀석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저의 군 생활을 지옥과도 같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뻔했었는지, 또한 그 녀석과 저의 인연을 더더욱 뜻깊게 만들어준 수십 년 전의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 눈물겨운 진실이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받아보았을 입대영장이 저희 집으로 도착하던 바로 그날, 갓 20살이 된 풋내기 사회인이었던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막막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군대를 가기 싫다거나 무서워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소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입대영장을 받자마자 아주 큰 걱정에 빠져들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집은 꽤나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께서는 생활력이 아주 강한 분이셨기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시며 늦둥이 외동아들인 저를 잘 키워주셨지만 결국 건강을 크게 해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던 무렵에 어머니께서 병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병환으로 인해 몸져 누우셨어요. 졸지에 가장이 되어버린 저는 대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로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해서 가장 노릇을 해오고 있었죠. 이처럼 집안에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입대영장이 날아왔으니 저로서는 정말이지 앞날이 막막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병무청을 몇 차례씩이나 찾아가 상담을 해보았지만 매번 이런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집을 비우고 입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환 중이신 어머니 곁을 지켜줄 사람도 저 하나밖에는 없을 뿐더러 생활비랑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사람도 저 혼자뿐이거든요. 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보증금 액수가 병역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생계 곤란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제가 입대를 하면 편찮으신 저희 어머니는 대체 누가 보살피라는 건가요? 이 병원에서 진단서랑 소견서는 받아오셨나요?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랑 보호자가 곁에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 그래도 병원에 가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진단서상 명확한 병명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원인 불명의 다발성 통증이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의 병환은 병원에서도 그 원인과 병명을 제대로 특정 지을 수 없을 만치 존재 자체가 희귀한 증상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건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진단된 병명이었을 뿐 당시에는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를 못한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자니 당시 저와 어머니께서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이 면제 기준을 살짝 초과하는 정도였기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당장 걱정인 돈은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당장 제가 입대한 이후의 생활비와 병원비였는데요. 더군다나 요즘 시절처럼 병사 월급이 100만 원을 넘는 시절이라면 그 돈을 집으로 보내면 될 테니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병사 중에서 가장 높다는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시절이었거든요. 이래저래 저로서는 도저히 그대로 입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군입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입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대 날짜를 연기하는 건 어떠세요? 벌써 입대 영장까지 다 나왔는데 연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연기에 관한 조항이 적혀있는 서류를 한 장 뽑아드릴 테니까 그 서류를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충분히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는 병무청 직원분께 서류를 받아 천천히 훑어보게 되었고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엄마, 기쁜 소식이에요.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입대를 연기해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나 대입수학능력 시험처럼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생활비랑 병원비를 충분히 저축해 놓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그건 일종의 궁여지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동아줄이기도 했습니다. 군입대를 미룰 수만 있다면야 그동안 제가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해서 어머니를 위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마련해 둔 채로 입대를 할 수 있을 터였으니까요. 다만 어머니의 마음은 영 편치 않으셨던 모양인지 표정이 꽤나 어두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대학도 포기하게 만들고 입대하기 전까지 뼈 빠지게 일하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이다.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누구 덕분에 지금껏 잘 자랄 수 있었는데요. 그게 다 어머니께서 혼자서 억척스럽게 저를 키워주신 덕분이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다독여드린 저는 곧장 군입대를 연기했고 직장생활과 부업을 병행하며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께서 쓰실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는 즉시 근처 공장으로 달려가서 야간 일을 했으며 회사와 공장이 쉬는 공휴일에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며 진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죠. 그로부터 딱 1년 뒤 제 수중에는 적지 않은 목돈이 모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며 모아둔 돈에다가 회사 퇴직금까지 합쳐놓고 보니 이 정도면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때마침 새로 바꾼 진통제가 몸에 잘 맞았던 모양인지 어머니께서 비록 일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혼자서 일상생활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이에 저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로 입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군복무를 멋지게 완수하고 돌아올 테니
어머니께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라는 약속의 인사말과 함께 말이죠. 하물며 그 말은 단순히 아들 자식 군대 보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멋지게 군생활을 하겠노라는 각오가 정말이지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각오와는 다르게 제 군생활은 훈련소의 첫날부터 아주 제대로 꼬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녀석이랑 입대 동기이자 전우조 사이로 묶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전우조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실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전우조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갓 군대 입대한 훈련병이 혼자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훈련병 3명을 한 조로 묶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인 셈이죠. 문제는 전우조 구성원 중 한 명이 잘못을 하게 될 경우 같은 전우조원들이 모두 함께 연대 책임을 짊어지고 단체 기합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전우조원의 잘못 때문에 억울한 얼차려를 받을 수도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저의 전우조 중에 한 명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녀석이었어요. 이름부터가 제임스 킴이었거든요. 느낌 오시죠? 네, 맞아요. 그 녀석은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인인 사람이었죠. 심지어 국민학생 때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으로 건너와서 입대하기 직전까지 계속 그곳에서 살아온 녀석이었고요. 또한 그 녀석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중에서도 훨씬 특수한 영역인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에 대해서 전무한 상황이었죠. 당연하게도 그 녀석 제임스는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아온 훈련병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언행들을 수시로 하면서 자꾸만 사고를 쳤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일화를 하나 꼽자면 사격수를 배우기 위한 예비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금일 여러분이 받게 될 훈련의 이름은 사격술 예비 훈련으로서 통칭 PRI라고 불리는 훈련입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만큼 힘든 훈련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니만큼 여러분 모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중 각별히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번쩍 들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190번 훈련병 제임스 킴, 질문이 있습니다. PRI 훈련은 대체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순간 저와 훈련소 동기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훈련병이면 훈련병답게 시키는 대로 훈련이나 잘 받으면 되는 건데 감히 훈련병이 하늘 같은 교관님께 질문을 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당황하기는 교관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190번 훈련병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격을 잘하기 위해선 당연히 기초 사격술 자세를 학습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사격을 잘하기 위한 훈련이라면 저처럼 이미 사격을 많이 해본 사람들까지 굳이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90번 훈련병, 사격을 대체 어디서 많이 해봤다는 겁니까? 미국에 살면서 자주 사격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진행된 예정인 PRI 훈련은 빠져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제임스의 말에 마치 시간이 멎은 듯 연병장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늘도 쟤 때문에 편히 잠들기는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 걱정 그대로의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악마로 돌변한 교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190번 훈련병에
PRI 훈련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이 교관이 190번 훈련병을 위해 특별 훈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RI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깨닫도록 해줄 테니 190번 훈련병과 그 전후 조원들은 취침 점호 이후 본 교관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날 저는 그 녀석과 전우조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다는 그 훈련을 밤새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임스 그 녀석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제임스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상황이 한두 번에 그쳤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녀석이 실수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거의 매일 되풀이되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임스의 잘못 때문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뺑뺑이를 돌게 되기 일쑤였죠. 그럼에도 저는 제임스에게 화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다거나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땐 전우조 정도가 아니라 훈련병들 전체가 연대 책임으로 얼차려를 받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에는 제임스에게 툴툴대는 말을 한마디 꺼내게 되더라고요. 난 제임스 너랑 훈련소 동기로 만나게 된 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나 방금 감동받았어. 난 수철이 네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는 소리야. 만약 자대에서 동기로 만났다면 군생활 내내 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었을 테지만 너랑 훈련소 동기로 만난 덕분에 훈련소만 수료하면 각자 자대로 흩어져서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아휴. 그런 제 말에 제임스는 속상한 심경을 내비쳤고 저 또한 내심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때문에 겪었던 고생에 비하면 그 정도의 말은 오히려 차라리 착한 푸념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훈련소만 수료하면 제임스랑 떨어져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지막 희망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마침내 2등병이 된 저는 제임스와 같은 대대, 같은 중대, 심지어 같은 소대의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제임스랑 같이 지내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내 군생활이 제대로 꼬였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다짐했죠. 군생활이 진짜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자고 말입니다. 그런 다짐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자대 생활에 아주 빠르게 적응했어요. 소대 막내이자 2등병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완벽하게 완수했고 오래지 않아 저는 소위 에이스라는 칭찬을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말썽쟁이였고 제임스가 저지른 잘못들의 여파는 저에게까지 흘러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군대는 연대 책임이고 2등병 한 사람의 잘못은 2등병 전체의 잘못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제임스가 크게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격 훈련 도중 제임스가 저에게 이렇게 슬쩍 말하더라고요. 혹시 남는 탄피 하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혹시 탄피 잃어버렸어? 응, 하나가 부족해.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질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탄피를 잃어버렸다는 건 실탄 한 발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상황이기에 영창으로 보내지거나 휴가 제한에 걸리는 등의 아주 강력한 처벌이 당연히 뒤따를 만치 아주 큰 대사건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제임스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참 많이도 저질렀었기에 당연히 영창을 가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말썽쟁이 제임스가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는 제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와 제임스는 계속해서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일단 제임스부터 구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채로 말이죠. 내 탄피 하나 줄 테니까 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탄피를 주겠다고? 그럼 수철이 네가 혼나잖아. 나도 혼날 거 다 알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받기나 해. 그렇게 제임스를 다그친 저는 분대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탄피를 하나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사색이 된 분대장님은 곧장 소대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똑같이 사색이 된 소대장님이 중대장님에게 그리고 대대장님께 보고를 올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격 훈련은 즉시 중단이 되었고 전 부대원들이 맨손으로 그 드넓은 사격장의 흙을 파헤치며 탄피 수색 작전에 동원되었죠. 참 다행스럽게도 제임스가 잃어버린 탄피는 그날 저녁 무렵에 발견되었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질 상황이었어요. 다들 제가 탄피를 잃어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제가 징계를 받게 될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역시나 대대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대대장실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침묵하시던 대대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아주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금일 탄피를 분실했던 병사가 자네인가? 이병 용수철. 네, 제가 분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네. 정말 자네가 분실한 게 확실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랑 제임스 이병 둘 다 완전 군장을 챙겨서 대대 연병장으로 나오게. 대대장을 기만한 일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완전 군장 구보 처분을 내릴 테니.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징계는 탄피 분실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대대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기에 저를 영창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었어요. 조금 전에 제임스 이병이 소대장, 중대장 다 건너뛰고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실직고를 하더구만. 자신이 탄피를 잃어버렸는데 동기인 용수철 이병이 자신을 감싸려고 스스로 희생한 것이라고 말이세. 죄송합니다. 제 동기가 미국 출신이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많이 서투릅니다. 소대장님이랑 중대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서 다짜고짜 대대장님을 찾아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대장은 보고 체계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닐세.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려는 전우애지. 동기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대장은 두 사람의 전우애에 감동했네. 그래서 탄피 분실권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세. 대신 주변에 보는 눈들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연병장 구보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릴 테니까 그 정도는 자네 두 사람이 감수하도록. 덕분에 저는 영창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머릿속이 참 많이도 복잡했습니다. 제가 왜 그 녀석을 도와주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물며 제가 기껏 도와주었더니 제임스는 왜 또 자기 잘못임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건 제임스와 단둘이서 완전군장 연병장 뺑뺑이를 돌던 와중의 일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든 몸보다 싱숭생숭 복잡한 머릿속이 더더욱 큰 고통이었던 저는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무릅써가며 제임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대대장님께 사실대로 보고한 거야? 내가 기껏 용기 내서 도와줬더니만. 그동안 수철이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 때문에 영창까지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수철이 너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나랑 친해지고 싶었다고? 응. 우리 부대에서 동기는 수철이 너 한 사람밖에는 없잖아. 더군다나 나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입대해서 우리나라에 친구도 하나 없어. 전화나 편지가 올 일도 없는 처지인데 심지어 그런 와중에 유일한 동기인 너랑은 계속 써먹써먹하지. 그래서 너랑 친해지고 싶었어. 바로 그 말 덕분에 저는 그날 제가 왜 제임스에게 탄피를 주었는지, 제임스의 잘못을 제가 왜 뒤집어 쓰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저도 알게 모르게 제임스랑 미운 정이 쌓였던 모양이었어요. 더욱이 저 또한 군 생활이 꽤나 외로웠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제임스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있었던 모양이었고요. 아무튼 그날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제임스 사이에는 아름다운 동기애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의지해가며 그 힘든 군생활을 함께 이겨나가는 사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더욱이 바로 그 무렵 저는 그 녀석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넌 대체 어쩌다가 입대하게 된 거야? 어머니께서 미국인이라면서. 그럼 너도 국적은 미국인이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안 와도 됐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었지만 내 성씨는 김씨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김씨. 내 뿌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난 내가 특별히 멋지거나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하게 국방의 의무를 당당하게 받아들였을 뿐이니까.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너한테 비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 너한테는 들려줘도 될 것 같아서. 비밀? 그게 뭔데? 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무역회사를 크게 하시는 사업가시여. 젊을 적에 원양어선을 타서 마련한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셨거든. 우와, 그럼 너네 집 엄청 부자겠다. 응, 내가 어릴 적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꽤 부유한 편이야. 사람들 말로는 아버지께서 거의 준재벌급으로 성공하셨대.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껏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거야? 우리 집 이야기를 알면 간부님들이 나를 특별 대우할까 봐서. 그래서 그동안 일부러 아무 말 안 했어. 난 부잣집 아들이랍시고 특혜를 누리고 싶지 않아. 똑같이 군생활 하러 왔으면 다른 전우들이랑 똑같이 지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제임스는 우리나라 군대를 입대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총 2번씩이나 있었어요. 어머니의 나라인 미국인으로 살면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준재벌급인 아버지의 백을 쓰면 마찬가지로 입대하지 않거나 간부님들로부터 특혜를 받으면서 편안한 군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던 거죠. 대한민국 장정으로서 다른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무튼 제임스의 그런 본 모습을 알게 된 저는 한때나마 그 녀석을 미워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위해 먼 미국에서 귀국한 친구를 돕지는 못할 망정 말썽쟁이로만 생각했었다니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찾아서 숨고 싶을 지경이더라고요. 이에 저는 지금이라도
제임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해줘야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고 그 다짐 그대로를 곧장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제임스의 동기이자 친구로서 그 녀석의 군생활을 성심성의껏 돕기 시작했죠. 덕분에 제임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정으로 빠르게 거듭나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는 나란히 일병으로 진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새로 전입 온 이등병 후임들이 뒤에서 몰래 제임스의 호박씨를 까다가 저에게 들키는 일이 생겨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임스 일병이 이등병인 자기들보다 군생활을 잘 못한다면서 지들끼리 씹어대고 있더라고요. 이에 저는 군생활을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임들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동기이자 친구인 제임스를 위해서였죠. 그래, 제임스가 이등병인 너희들보다 군생활이 서투를 수는 있어. 근데 군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고참이고 군생활이 서투른 사람은 고참이 아닌 거야? 아닙니다. 그치?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인 것처럼 고참도 마찬가지야. 하물며 제임스가 너희를 괴롭혔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앞으로 잘하자. 제임스가 비록 군생활은 조금 서툴더라도 인간적으로는 본받을 만한 면모가 참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너희들이 제임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전역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도 많이 도와줄게. 그런 제 말에 이등병 녀석들은 아주 크게 뉘우친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스스로 제임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더라고요. 이에 제임스는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에게 영혼의 단짝 친구가 생겼다면서 말이죠. 더욱이 제임스는 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전우가 되겠노라며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군생활에 임했어요. 그 결과 몇 달 뒤 제임스는 체력 측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나란히 상병으로 공동 진급까지 하게 되었죠. 더욱이 제임스는 저와 함께 차기 분대장 후보로 꼽히는 모범병사로 거듭났어요. 제가 1분대 분대장 후보였고 제임스가 2분대 분대장 후보였죠. 아무튼 그런 제임스의 완벽한 황골탈퇴는 저희의 전우회를 지켜보던 대대장님까지도 기쁘게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제임스가 나란히 상병 조기 진급을 하던 날에 대대장님께서 자신과 기념사진을 찍자며 저희 중대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임스는 대대장님과 함께 진급기념사진을 찍게 되었고 제임스는 그 사진을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편지로 보냈는데요. 며칠 뒤 아버지로부터 답장을 받은 제임스가 싱글벙글 웃는 미소로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 주말에 면회 오시기로 했거든? 근데 너를 꼭 좀 보고 싶다면서 같이 나오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편지로 너랑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좋은 친구를 사귄 덕분에 요즘 군생활이 너무 보람차고 즐겁다고 자랑을 했거든. 아마 그래서 같이 만나자고 답장을 보내신 것 같아. 그때 저는 제임스 아버지께서 그저 아들 친구에게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전우의 부모님께서 자녀의 면회를 온 김에 친한 병사를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은 종종 있어 왔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제임스가 준재벌집 아들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우이자 동기, 그리고 친구로서 아주 순수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기에 재벌급 아버지로부터 큰 보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막상 제임스네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나니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면회 장소로 도착한 저와 제임스는 아버지에게 나란히 경례를 올렸는데요. 아저씨께서는 저를 한참이나 빤히 보시더니 일단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던 아저씨는
심지어 이런 말씀을 대뜸 꺼냈습니다. 이래서 핏줄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 거로구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제가 지인분이랑 많이 닮았나요? 자네 이름이 용가수철이라고 했지. 어떠한 삶의 역경을 겪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말고 마치 용수철처럼 반짝 튀어오르라는 뜻에서. 그리고 자네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 맞지 않나?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임스한테도 이야기해 준 적 없는 일인데. 그러자 아저씨는 마치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잠시 추억에 잠기더니 이내 자신의 젊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날 내 젊은 시절은 아주 많이 힘들었었네. 집안이 워낙 찢어지게 가난했던 데다가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단명하셨고 설상가상 어머니께서도 폐병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셨거든. 그런 와중에 입대영장은 왜 그리도 제가닥 날아드는지. 병역피탈 혐의로 교도소에 갈 수는 없으니 얌전히 입대하는 수밖에 없었지. 지난날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해야만 했던 아저씨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난과 홀어머니의 건강이 자꾸 신경이 쓰였기에 군 생활에 좀처럼 집중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물며 당시의 군 생활은 저와 제임스의 군 생활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간부들이며 고참이며 하나같이 다들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해요. 아저씨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말이죠. 그랬던 아저씨의 군 생활에 한 줄기 햇살이 깃들게 된 건 아저씨가 아직 이등병이었던 무렵에 새로 부임을 해온 부소대장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중사였던 부소대장님은 다른 간부들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저씨의 복잡한 상황에 관심을 가져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저씨는 처음엔 부소대장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을 열 수 없었던 쪽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동안 간부들이랍시고 누구 하나 아저씨를 살갑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저씨의 마음을 열어 젖혔던 건 부소대장님의 바로 이런 말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군대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봐 김희병, 지금 이 자리에는 자네랑 나밖에 없네. 그러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게 그러니까 감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청춘을 허비하게 되는 곳이니까요.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말이세, 나는 군대 또한 사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네. 군대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쉬운 것 아니겠나. 전투기술을 배우다가 사회로 돌아가서 써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사들 입장에서는 목돈을 모아서 제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남는 건 사람뿐이라네. 소중하고 귀한 인연 하나 얻어서 제대할 수 있다면야 그것만큼 값진 일이 또 없을 테니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의 상관이기 이전에 한솥밥 먹으면서 지내게 된 인연으로서 인간적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는가? 네, 말씀하십시오, 부소대장님. 자네가 군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그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전역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터놓으면 적어도 우리가 서로 어깨를 기댄 채로 의지할 수는 있을 걸세. 그러나 자네가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난 자네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줄 수 없어. 자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날 아저씨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당시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소대장님께서는 바로 그날 말년병장들을 우르르 데리고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가서는 회식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년병장들에게 직접 소주 한 잔씩을 따라주며 이렇게 부탁하셨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되는 건 말년병장이나 막내 이등병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래서 말인데 자네들이 우리 막내 김이병을 잘 좀 보살펴주게. 자네들이 그렇게 해주면 나도 부소대장으로서 자네들에게 베풀 수 있는 편의는 모두 다 베풀어주겠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소대장님께서는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부대 내 모든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런 부소대장님 덕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등병이었던 제임슨의 아버지였죠. 그를 향한 미움의 시선은 어느덧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응원과 격려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더욱이 부소대장님께서는 아저씨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유격 훈련을 끝내고 심지어 백리 행군까지 해가며 부대로 복귀하던 바로 그날, 부소대장님이 고이 잡혀진 신문지 한 장을 건넸거든요. 이에 아저씨는 영문도 모른 채로 신문지를 펼쳐보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산삼 아닙니까? 이 귀한 걸 대체 어디서 캐오셨습니까? 내가 강원도 산골 출신이라서 이런 걸 잘 알거든. 훈련 쉬는 시간에 산삼 한 뿌리가 눈에 띄길래 자네주려고 조용히 캐왔어. 잘 말려뒀다가 휴가 갈 때 집에 가지고 가서 편찮으신 어머님 잡숫게 해드리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글쎄, 아무래도 내가 자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갑지. 지금이야 부소대장이랑 병사 사이로 지내지만 자네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면 좋지 않은가. 나도 군생활 하면서 자네와의 귀하고 소중한 인연 하나 얻어갈 겸 말일세. 그렇게 아저씨와 부소대장님은 병사와 간부 사이를 넘어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얼마 뒤 아저씨는 휴가를 나가서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산삼을 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도를 보이셨다는 아주 기쁜 소식과 함께 말이죠. 덕분에 고향 걱정을 반이라도 덜게 된 아저씨는 군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군생활 말미에는 분대장까지 되면서 부소대장님과의 환상의 콤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훈련 때마다 두 사람의 활약 덕분에 매번 최우수 중대로 선발되었거든요. 하지만 두 분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이 김병장, 오늘 전역하는 사람 표정이 왜 그래? 설마 말뚝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아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부소대장님이랑 헤어지는 것이 서운할 뿐입니다.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 서로 연락하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가면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부소대장님과의 인연은 제가 군생활을 통해 얻어가는 아주 값진 인연이니까요. 보석처럼 아주 귀하고 값진 인연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으로 한평생 인연을 이어가겠노라며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짐작하고 계셨겠지만 그때 그 부소대장님이 저희 아버지셨던 거죠? 그렇다네. 우리 아들이 자네랑 찍은 사진을 보냈을 때부터 난 이미 한눈에 알아보았어. 자네의 얼굴부터 경례하는 모습까지 아버지를 아주 꼭 빼다 박았거든. 더군다나 자네 아버지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꼭 용수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었고. 네, 맞습니다. 제임슨의 아저씨와 저희 아버지는 아주 뜻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였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저희 아버지의 원래 직업은 육군 부사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처럼 멋지게 군 생활을 완수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날 수십 년 만에 소중한 인연의 아들인 저를 다시 만나게 된 아저씨는 마침내 저희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뻐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슬픈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헌데 아버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그게 제가 어릴 적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부소대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제가 태어나던 무렵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그랬구만. 어쩐지 부소대장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내 편지에 좀처럼 답장이 없더라니.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이였던 아저씨와 저희 아버지의 인연이 두절된 건 서로의 운명이 엇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의 말씀에 따르면 처음 인연이 엇갈리게 된 건 아저씨께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원양어선을 탔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 출항하면 몇 달씩 배 위에서 지내야만 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편지를 주고받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에게 안부 인사와 무용담이 담긴 편지를 보내셨죠. 하지만 좀처럼 답장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저희 아버지께서 작고하신 다음이었을 뿐더러 당시 어머니는 생활고로 인해서 외동아들인 저를 업고서는 사글세 새방으로 이사를 떠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질 않았던 게야. 내가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아도 일말의 소식조차 닿지를 않았던 게고. 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간 늦게나마라도 부고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 다행이고 말고. 그토록 험악하게 세상을 떠난 건 분명 슬픈 일이지만 부고 소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니 말일세. 헌데 그럼 자네는 홀어머니 설화에서 자란 겐가? 아버님의 군인연금으로 생계를 해결해왔고, 홀어머니 설화에서 지낸 건 맞지만 군인연금 혜택은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중사로 전역하시는 바람에 군인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럼 어머님께서 혼자 자네를 키우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구만. 고생 참 많으셨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까지 힘들게 투병 생활 중이시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처해 있던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황이 조금 기묘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처해 있던 상황은 지난날 제임스네 아버지께서 처해 있던 상황과 비슷했으니까요. 저와 제임스가 군생활을 통해 만나서 영혼의 단짝이 된 것도 두 아버지의 상황과 비슷했고요. 그런 생각은 아저씨 또한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꼭 끌어안은 채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하늘에 계신 자네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 자네를 다시 만나도록 날 여기로 이끌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자네의 아버님과 내가 놓쳐버렸었던 소중한 인연을 두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이어가게 해주도록 말일세.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저씨의 표정에는 참 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제가 아버지처럼 멋진 사내로 잘 자라주었다는 점에 대한 기쁨과 두 분의 인연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자식대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 일에 대한 신기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한가득 담겨 있었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아저씨께서는
자신이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저희 아버지 인연 덕분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날 아저씨께서 그 험한 원양어선 일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부터가 저희 아버지와 인연 덕분이었다고 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번 항해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안부 인사도 전하고 더욱이 원양어선 항해 도중 목격하게 된 집채만한 고래에 대한 무용담 이야기를 꼭 자랑하겠다는 일념이 아주 큰 힘이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아저씨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면서 모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해 재벌급에 준할 정도로 크게 자수성가하셨으니 그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결국 저희 아버지와 인연이 아주 큰 힘을 불어넣어준 덕분인 셈이기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아저씨는 원양어선 일을 버텨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이후 아저씨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선 저와 제임스가 전역하자마자 둘이 함께 유학을 보내주었어요. 아저씨께서 저희 대부를 자처하며 저희 아버지께서 못해주고 떠나신 공부 뒷바라지를 직접 해주시겠다는 뜻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결국엔 인연의 소중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임스와 유학을 떠나던 날 아저씨, 아니 대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비록 아버지들의 인연은 작별을 맞이했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한평생 절대 떨어지지 말고 늘 서로의 곁에 머물며 함께 지내거라. 우리 아들과의 인연이야말로 내가 너의 대부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란다. 물론 대부님께서는 자신의 형수님 뻘인 저희 어머니 또한 아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지낼 집도 마련해 주셨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셨으며 병원비도 적극 지원해 주셨거든요. 지난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 귀한 산삼을 통해서 대부님의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기나긴 미국 유학 생활 내내 집 걱정은 일절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도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어요. 장차 대부님의 회사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영혼의 단짝 수철이와 함께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 학위 취득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수철이와 함께 전해드리게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그때까지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